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성균관대학교 권석준 교수님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월요일날 권석준 교수님 그 첫 부분에서 지뢰 겁먹고 끄셨던 분들은 지금 끝까지 다 들으셨던 분들 후기를 보셔야 돼요. 맞아요. 일단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듣다 보면 묘하게 이렇게 스며드는 매력이 있어요. 그 저희처럼 되게 수준 낮은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하나 봐요. 대답을 정말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수준 낮은 질문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핵심적인 질문하셔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응? 그럴 리가 없는. 그냥 듣기 좋게 그냥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원래 이제 저희가 녹음하기로 했던 예정했던 날짜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좀 갑자기 미국에 가실 일이 생겨가지고 바뀌었는데 미국에는 왜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그 모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이제 매년 주최하는 그런 애니얼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그 컨퍼런스에 이제 매년 이제 특정한 테마를 가지고 한국, 미국,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정치 외교학자들 그리고 뭐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미래 전략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동맹국들 사이에서의 그런 첨단 기술 전략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대기업이 주최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런 VIP들을 좀 모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 좀 편의를 많이 봐준다는 느낌으로 갑니다. 그 컨퍼런스에 이제 발표하러 발표 및 디스커션 하러 해서 갔는데, 그런 거 가실 때는 이제 비즈니스 태워줍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 하나 딸랑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그 외에 비공식적인 좀 미팅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비공식적인 미팅들은 대부분 다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녁 시간에 이제 같이 와인 마시고 뭐 만찬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모 기관에 또 모처에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모처에서 또 같이 회의를 하고 합니다. 다 뭐로 끝나는 거는 말씀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 채널 마우스를 있어서 약간 뭐 그 비밀 유지 계약서 이런 거 사인하고 막 그러셨을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삼국지 나오고 난 다음에 공 교수님한테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정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의 뭐 정부 부처라던가 뭐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한글판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컨택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미국 분들이었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런 미국 상무부, 이제 미국의 그런 비슷한 정부기관에서 이제 이런 특히 Chip for Alliance 관련된 그런 전략적 판단들에 대한 질의, Chip for Alliance, 어려운 표현 나오는데 미국의 표현입니다. 반도체 만드는 4개 나라의 동맹, 이런 뜻이겠죠? 그런 체인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인 얼라이언스는 아니고 일종의 협의체에 비슷합니다. Chip for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5개 나라 중에 중국만 뺀 거겠네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술적인 중요도를 이제 좀 이 엔지니어 관점에서 혹은 과학 관점에서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하냐, 혹은 전략이나 기술 격차가 중국이랑 차이가 난다면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몇 년 안에 좁혀질 것으로 보느냐, 이런 약간 실질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접촉을 많이 했었고. 어떻게 알고? 일단 제가 한번 경로를 추적을 해보니까 2가지 경로가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9월에 세종연구소라는 우리나라의 그 외교안보 싱크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거기서 한번 그런 국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번 이제 일본, 미국, 거기도 한국, 이렇게 3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또 한번 컨퍼런스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자료들이 한번 이제 보도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때 제가 썼던 페이퍼가 하나 있는데, 그 페이퍼가 글로벌 아시아라는 그런 외교안보 전문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겨울호에 나오게 되는데, 그 초고들이 아마 회람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삼국지 책의 내용과 상당히 겹치는. 그렇습니다. 특히 그때는 아마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 그리고 전략들에 대한 것이 주요 테마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화제 중에 하나였고 주목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제가 10월인가 9월인가에 한번 또 아리랑 TV하고 그런 영문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마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이나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입수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쓴 논문이나 영어로 방송 출연하신 것들을 미국 사람들도 보면서 저 친구가 굉장히 멋진 얘기 하는데라는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쓴 두꺼운 책이 나왔대라고 해가지고 그래봐요. 근데 읽을 수가 없잖아. 제가 알기로는 그 주요 전력서 중에서 일부 책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입수를 해서 번역을 맡기는데 2-3일 내로 번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출간된 지 일주일 만에 웬만한 나라의 대사관에서는 입수해서 번역 서비스를 맡겨서 다 보지 않았을까 볼만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미국 다음으로 일본에서도 그렇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그 반도체 삼국지의 상당한 내용을 파악하고 만나러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만났었는데 사실은 어제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일본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추라에 해당하는 한국의 무역기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코추라에 해당하는 제트로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일본 무역협회 뭐 이런 거기 건가요? 플러스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연구 그 부서가 합쳐진 좀 이제 그런 일본 경산성 산하의 그런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다 공무원들이었는데 어제 오신 분들은 이제 통역 포함해서 4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첫 번째 질문 테마 중에 하나가 뭐 한일 사이에 이런 반도체 협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면 좋겠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였는데 더 신경 쓰는 부분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이나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앞으로 전개가 될 그리고 앞으로 더 격화가 될 이런 미중 간의 반도체 경쟁,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좀 더 좀 실무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럼 이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가. 중국에서 그야말로 발을 빼야 되는가. 발을 뺀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신 분들이 반도체 삼국지를 다 읽고 오셨습니다. 네. 거봐, 지금 말하자면 번역해가지고 복사해서 돌려보고 있으면 그 해적판이거든. 저작권료 안 내고 빨리 지금 외국어판으로 팔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상업 용도로 한다기보다는 워낙에 그런 주한 대사관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정보 입수라고 알고 있는데 정보를 입수해서 아마 저런 책을 다 번역하지 않았고 자기네 나라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발췌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 빨리빨리 정보를 소비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뿌리와 이파리 사장님은 빨리 지금 해외 수출 관련해서 일 안 하십니까? 뿌리와 이파리가 일본으로 책을 수출한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반도체 삼국지 일본어판이나 중국어판 같은 것들을 좀 빨리 추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시장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미국에 갔다 왔을 때 일본에서 온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니케이 기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비슷한 책을 쓰셨는데 저 책을 제가 소개시켜드려서 한번 이제 입수해서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조만간에 연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케이는 이제 출판사도 같이 갖고 있는 회사니까. 일본 경제신문이니까요. 네.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쇄는 그 기부 대상에서 지금 기부 약속 아직 안 하신 거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아직은 김칫국 단계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좀 기부 항목에서 약간 빼놓으시죠. 그거는 저희 한번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잘 남겨두겠습니다. 네. 뭐 좋은데 쓸 그 곳은 많으니까. 근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렇게 만나자고 미팅 제안이 오면은 약간 그래도 좀 꺼리거나 좀 고민이 되는 제안은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특정한 이익 단체 소속이 돼 있는 사람이었다면 결국은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제한이 되는데 저는 일단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접촉을 그러니까 실제로 인퍼슨으로 이렇게 만나자고 접촉을 했던 나라들은 다 한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런 보안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고 제가 이제 어떤 이익 단체에 소속되고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자문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론적인 이야기, 책에 있는 이야기 위주로 했고 언론에 공개된 데이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서로 간의 그런 컨플릭 오브 인터레스트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어때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언론사들 그리고 이제 그런 천인 계획 담당하는 기관에서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천인 계획이요? 네네. 그게 뭐였죠? 중국의 그런 공산당 산하에 그런 인재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미국이나 뭐 선진국에 진출한 중국계 그런 과학 기술인들을 약간 중국으로 스카우트하는 그죠 그거였죠. 근데 그게 요새 만인 계획으로 이제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중국계
뿐만 아니고 한국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연구하고 취직하고 비즈니스 하게끔. 그 하도 저 전문가를 많이 빼가서 네. 지금 미국에서는 그 천인 계획, 만인 계획 이런 거 자꾸 회방 놓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리고 그런 식의 돈을 받은 중국계 교수들이 많이 구속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비슷한 그런 법에 저촉이 된 적도 있고 연구비 같은 것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뭐 이제 탈세 혐의로 구속이 된 적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공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중국 쪽에서 접촉을 해오면 약간 좀 저는 꺼려지는 부분이 중국 쪽에 있겠네요. 대해서는 그래서 아주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데서 접촉한 적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에 공개된 정도의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뭐 내밀한 이야기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답장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밀한 이야기를 아시긴 아시는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지만 그런 얘기들을 제가 또 저도 비밀 서약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책에 쓸 수 없는 내밀한 비밀스러운 고급 정보들은 어디서 어떻게 입수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과 이제 얻는 정보도 있고요. 제 스스로 좀 스터디하는 정보도 있고요. 자료들을 다 입수하거나 제가 직접 취재하는 정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 교수님께서 그 연구에도 굉장히 열중이신데 또 이런 네트워킹 하는 데에도 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세계의 유명한 팹 리스 업체들 중에서 한국 지사를 가진 곳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국 지사장 정도 되시는 분들과 계속해서 교류하시면서 그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경영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마어마한 큰 기업의 저 한국 지사장이나 뭐 본사의 어떤 임원급들하고 이렇게 자주 와인 마시고 이러시는 분이군요. 아닙니다. 제가 뭐 저는 와인을 잘 몰라서요. 아 소주 드세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좀 어쨌든 일반적인 우리만 권석준이 누군지 모르지 글로벌 반도체 월드에서는 되게 네임드신가 봅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듣보잡입니다. 근데 조금 답답한 게 이렇게 막 미국에서도 연락 오고 심지어는 일본, 대만, 중국에서도 막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용산이나 용산 전자상가 전자상가 말고요. 아 그 용산? 네, 그 용산. 그 용산 같은 곳에서는 연락 온 적 없어요. 저는 용산에서는? 아닙니다. 좀 정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 특히 저는 이제 용산이 과기부, 아니라 세종에서 연락이 왔나 보네요. 저는 과기부 산하 국가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그 차관급 본부가 하나 있는데요. 세종이네요, 세종. 근데 이제 사무실은 광화문에 있습니다. 광화문이래.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반도체 분과 전문 기획 자문으로 지금 등록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왠지 이런 분은 저 뭐죠 담당 부서가 과기부인가? 과기정통 뭐 그런 거 장관 같은 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떤 뭐 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갑자기 장관? 아니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이 정도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다 꿰고 있고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뭔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현상들을 날카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장관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의 정체를 시켜주면 할 거잖아요. 하라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은 제가 그 정도의 실력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더 훨씬 많이 쌓아야지 뭐. 그래도 하라 그러면 할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책 얘기로 돌아가서 여기서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의 정체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 반도체 삼국지는 일종의 역사책으로 읽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역사책 혹은 역사 이야기. 산업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산업사. 같습니다. 네. 일단 서문만 몇 페이지 딱 읽어도 기가 막힙니다. 이 오일 쇼크로 딱 시작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반도체 전쟁이 그 70년대 오일 쇼크랑 맞먹는 수준의 임팩트가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쫙 해서 이제 풀어난 글솜씨가 이게 공대 출신치고는 상당하십니다. 아닙니다. 편집자께서 잘 다듬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로 공 교수님께서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를 쓰실 때는 항상 썰을 푸시더라고요. 좀 전문 용어로 야마를 잘 잡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삼국지가 딱 그런 식인데 저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잘 나가다가 왜 몰락했나라는 게 이제 그 앞부분의 중요한 내용인데 아니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따로 공부를 하고 취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좀 굉장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운이 좋았던 게 제가 박사 말년 차였던 한 2010년대 초반에 그 MIT가 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테크노 MBA가 굉장히 강합니다. 슬로운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마침 반도체 산업사를 다루는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 근데 과목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담당하시는 교수님, 메인 교수님 말고 3번 정도 강의를 담당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일본 반도체 업체에서 3군데를 겪으셨던 임원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담담하게 일본 반도체 산업의 이 라이젠 4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깜짝 놀란 거죠. 제가 한 중고등학생, 뭐 대학생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 반도체 업계는 여전히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10년 정도 지나고 난 시점이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벌써 그렇게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은 거의 죽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할 정도의 수준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MIT나 뭐 이제 이런 세계 유수의 그런 학교들의 특히 이런 MBA 프로그램이 강력한 학교들은 이런 기업의 라이즈 앤 폴 역사를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다룹니다. 왜 떴는가? 왜 죽었는가? 기업이나 한 국가의 산업.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MBA 과정 같은데 경영학, 마케팅 이런 거 할 때 보면 기업 사례 가지고 맞습니다. 강의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반도체 기업 그리고 기업을 넘어서 이제 국가 전체를 가지고 그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부는 일본 이야기고 2부는 중국 이야기고 3부는 한국 이야기고 네. 4부는 굳이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전망 같은 건데 미국이나 대만은 안 나옵니다만 1, 2, 3부에 곳곳에 이제 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저거부터 해보죠. 일단 반도체를 처음 뭐 만들고 뭔가 이렇게 산업을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일본이 그렇게 한때 잘 나가게 된 겁니까? 책에도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됐습니다만은 미국이 사실상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그냥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던 때가 197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냥 반도체만 미국이고 미국한 반도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익숙한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뭐 페어차일드나 딱히 익숙하진 않은데요. 뭐 인텔이나 인텔은 익숙합니다. 네. 그 텍사스 아이 그 회사에서 TI 회사에서 출신이 TSMC 만드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임원이었던 사람이 대만으로 컴백해가지고 TSMC 만들어서 지금 대만 파운드리 업체를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워낙에 독점을 하다 보니까 수율이라는 개념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들기에만 집중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만큼을 투자했을 때 한 5, 60이 나와도 그냥 이 정도는 이제 업계 표준임.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건 그 투입했을 때 얼마나 그 괜찮은 반도체가 나오는지를 그렇습니다. 따진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웨이퍼를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그런 칩의 단위를 만들 때 이걸 한 다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다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정말 죽습니다. 작동을 안 해서. 그 다이가 혹시 일본어 당구 다이 할 때 그 다이입니까? 아닙니다. 왜 다이라고 불러요? 영어예요? 예, 일종의 그런 셀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셀을 표현하는 그 용어가 다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것들은 정말 이게 설마 당구 다이겠어? 사각형이라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 아니 다이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가 아는 건 DI, DIE 아니면 맞습니다. DY인데 DIE입니다. DIE예요? 예, 근데 이제 죽는다는 거 말고 그런 또 다른 그런 이제 셀을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어떤 다이들은 죽고 어떤 다이들은 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한 60개만 살아남았다. 그럼 40개는 버리는 겁니다. 그럼 60개만 쓰는 거죠. 40개는 왜 죽는 거고 60개는 왜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림 그렸는데.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회로가 연결이 안 됐거나 끊겼거나 제대로 패턴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패턴이 안 만들어졌거나 이런 겁니다. 생각보다 이 공정의 노하우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으면은 수율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수율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수율은 불량률의 반대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량률 비율이 높은가 봐요. 상당히. 특히 이제 고난도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잘 나오지 근데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60%가 살면은
원래 이런 거야 표준이야 이게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견제할 사람이 일본은 없었으니까. 그걸 높였어요 그러면? 일본이 그래서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자공업이 60년대부터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 전자공업에 필요한 칩을 만드는 수준에서 이번에는 아예 전자공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이 그때 70년대 1,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다 이제 완전히 그 결심을 굳힌 거죠. 그냥 이제 새로운 산업 자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산업으로 이제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반도체 산업이었던 것이고, 네, 그 당시에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서는 아무래도 초보이다 보니까 정부가 좀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을 닦아줄 테니까 그 동안에 일본에서 좀 이제 좀 업력을 쌓았던 대기업들 한 6, 7개가 한번 우리 힘을 합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해 보자. 그래서 이제 너는 이거 담당, 너는 이거 담당해갖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자원 배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기술 정보를 얻는다든지 시장 정보를 확보했을 때 같이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정부가 주도를 해서 관민 협의체를 만듭니다. 걔네는 항상 민관이라고 하지 않고 뭐 관민이라고 합니다. 관이 항상 앞서서. 우리도 옛날엔 그렇게 불렀죠.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좀 그런 일본의 관료들은 엘리트즘이 좀 있는데 그 당시엔 더 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막 70년대는 격동의 세월이었는데 일본도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를 느낀 거죠. 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오일도 안 나고 가스도 없고 자원도 없는데 그야말로 공업 생산에 의존해서 국가의 GDP를 높여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면 이건 큰일 나겠다. 아예 석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첨단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미국의 약점을 보니까 미국은 칩을 만드는데 이게 근데 생각보다 수율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60 정도 만들 때 우리는 한 80, 90만 만들어도 원가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전략이 생각보다 금방 먹혔습니다. 한 5년 만에 따라잡은 거죠. 그때 반도체는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였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시스템 LSI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 당시에도 물론 CPU 비슷한 칩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먼저 이제 들어갔었는데 1982년인가 83년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산업 협회 그러니까 매년 연례 그런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근데 82년도의 크리스마스 파티와 83년도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동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82년도는 그야말로 늘 그때까지만 해도 축배 분위기였다가 83년도부터 갑자기 암울한 크리스마스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소식 들었냐? 그 소식 들었냐? 이러면서 일본에서 수율이 뭐 80짜리 90짜리 나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너네 이번에 얼마 나왔어? 우리 30 나왔는데 40 나왔는데. 야, 근데 이제 원가를 놓고 보니까 일본 애들은 그 원가를 2분의 1, 3분의 1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수율이 2배가 되면 그렇죠. 원가가 반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시장에 딱 나왔더니 자기네 제품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한창 또 이제 통신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갖고 이제 반도체 수요가 점점 늘 이제 되게 다양해지고 다변화되는 시점이었는데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아무래도 그런 시장의 변화 상황이랄지 수요 다변화 상황에 대해서 약간 둔감한 상황이었고 일본은 따라잡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는 아무래도 항상 미국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약간 옐로우 피버가 좀 있었죠. 일본이 너무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항상 그런 거 싫어하는데 정부가 뭘 나서서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에서 레이건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무슨 정책이 있었냐면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팔러시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내보내면은 업계에서는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부가 또 나서서 뭘 하려고 그런다. 하지 말아라. 민간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기업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나오다가 많은 시점에 교묘하게 일본의 오히려 산업 정책을 드라이브를 탄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미국 내 반도체 점유율의 40%, 45%, 50%를 넘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반도체 업계에서는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입니다. SIA라 부르는 그러니까 세마이컨덕터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이라 부르는 곳인데 그 업체에서 이제 로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대로 나오면 미국 반도체 산업 다 죽는다.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중반에 두 번의 큰 조치가 있었죠. 첫 번째 조치가 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 네. 그다음에 86년에 있었던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 있었습니다. 이 1차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의 가장 큰 골자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 반도체 칩의 점유율을 일정 이상 못 높이고 반대로 일본 시장에서는 미국 반도체의 점유율이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쿼터제를 도입한 거죠. 이제 그야말로 일종의 예전에 그 무슨 스크린 쿼터제 같은 스크린 쿼터제 비슷한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미국
산업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반영된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 미일 반도체 특히 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은 유효 기간이 원래 5년짜리였는데 86년부터 91년까지 5년간만 사실 이 협정이 유지가 됐으면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을 텐데 91년에 또 한 번 이게 개정이 됩니다. 제 2차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그래서 5년을 더 연장이 돼요. 그래서 10년간 미일 반도체 협정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더 글로벌 시장을 더 석권할 수 있었던 모멘텀이 예봉이 한번 꺾인 거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기회를 잡았죠. 그때 이제 기회를 좀 잡았죠. 쿼터가 제한이 되니까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좋았던 게 뭐냐면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PC의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집에 하나씩 컴퓨터를 다 갖추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데이터, 더 높은 저장 용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그만큼의 쿼터가 제한이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어딘가에서는 채워야 되는데 그 정도의 비슷한 기술 세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슷한 원가 경쟁을 할 수 있는 후발주자들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삼성, 현대반도체, 그 다음에 금속반도체 이런 세 가지 한국의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건데 삼성은 그 당시에 D램에 집중을 했었고 현대반도체는 3D 그 당시에는 3D는 아니죠. 그냥 이제 낸드 플래시 쪽. LG는 둘 다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 삼성이었죠. 그 삼성은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가전제품 회사 느낌이었고 그렇습니다. 가전제품도 당시 금성 거가 더 좋고 그 다음 품질이 삼성이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거창한 투자를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다. 이 결정은 오너가 하는 겁니까? 네. 그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잖아요. 거기 나와? 거기에도 뭐 비슷한 테마가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삼성이 80년대부터 반도체 산업을 시작한 건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부터 이미 이제 한국 반도체라는 업체를 인수해서 삼성 반도체의 시작은 부천입니다. 그래서 부천에 원래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뭐 구미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원으로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가전을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던 회사인데 삼성이 잘 따라했던 것들이 일본의 그런 전자 회사들이 반도체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전이 즉 트랜지션 기간을 잘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그 반도체 산업에 처음 들어간 그 뭐 6개 회사들도 주로 다 이제 전자 회사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했던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이다. 일본 애들도 반도체 시장 뛰어드는 거 보니 우리도 가야겠다. 그냥 그 이런. 유명한 일화잖아요. 삼성가의 그 의사결정하는 오너진들이 매년 종초마다 일본에 가가지고 도대체 일본의 전자 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본 다음에 우리나라에 요즘 저 임원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연초에 다 CES 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에 가서 많이 그렇습니다. 본 거죠. 그리고 70년대, 80년대는 진짜 한국의 업체들이 일본에 가면은 엔지니어들이 가면 굉장히 많은 서름을 겪었죠.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뭐 이렇게 받아 적지도 못하게 하고 영어로 설명도 안 하고 다 일본어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20대 초반 초중반의 그런 엔지니어들이 가서 겪었던 그런 서름들이나 일화들을 보면은 굉장히 기가 막힌 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 몇 분이서 나눠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머릿속에 복사한 다음에 속옷에다가 적어서 한국을 갖고 그랬던 일화로 있습니다. 문익점이야? 네, 진짜로 문익점. 이런 일화들이 과장이 된 게 아닌 게 일본도 이게 한국이 설마 따라잡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술 유출을 극도로 보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노하우를 그렇게 잘 전달해 주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자, 그 일본이 망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 갑자기 망한 건 아닙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좀 서서히 보니까 거의 빠른 속도로 망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했던 그 10년간의 쿼터제가 상당한 타격이 있긴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2위가 범접할 수 없는 1위로 확고하게 굳히는데 실패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키가 더 클 수 있었던 청소년한테 갑자기 이제 좀 그 좁은 방을 준 느낌, 더 키가 못 자라게 하는. 그리고 그 때를 틈타서 후발주자였던 한국이나 대만의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그리고 그다음에 시장적 여유를 같이 준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그 책에 자세하게 쓰셨는데 네네. 저는 그 부분 아주 재밌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의 기업 컬처와 연구하는 예, 풍토와 예, 예. 한국의 어떤 컬처는 굉장히 달랐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해석을 하셨던데 그 권석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책을 쓰시는 방법을 아는 게 사실 그 책을 끝까지 읽는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네. 낮거든요. 그래서 앞에 3분의 1로 일단 꼬셔야 되는데 일단 앞에 3분의 1이 굉장히 재밌어요. 앞에 프롤로그부터 시작해서 한 50페이지, 100페이지 상당히 재밌습니다. 뒤로 갈수록 어려워서 이제 이게 뭔 소리지 이러고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아니 앞에 3분의 1만 읽어도 교양이 뿜뿜 쌓인다니까. 그 컬처 네, 양국이 어떻게 말씀을 달랐는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장인 정신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과학 같은 면에서는 그렇게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오랫동안 한 분야를 한 우물을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21세기 들어서 거의 해년 걸러서 이렇게 노벨 과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도 그런 집중적인 장인 정신이 있었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일본의 반도체 산업 초반에 글로벌 시장의 진입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완성도를 정말로 극한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보면서도 어이없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일본에서 통신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일화였는데 NTT라는 일본의 이제 통신회사가 이 통신용 칩은 다른 반도체 칩에 비해서 좀 약간 더 수명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데이터의 입출입이 더 프리퀀시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통신용 칩의 수명이 너무 짧으니까 좀 수명이 좀 긴 칩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막 갑자기 한 3, 4년 정도만 가도 충분한 거여서 15년 이상 가는 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기술은 계속 몇 년 주기로 바뀌는데 그렇게 오래 가는 걸 할 필요 없는데 예를 들면 너무 과도한 완성도를 PC를 15년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예를 들어서 없는데 15년간 망가지지 않는 스마트폰을 누군가 만든다 그러면 그 회사 망하겠죠.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불량률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 수율은 높아야 된다. 수율 자체를 어떤 느낌으로 강한 거냐면은 이게 자신의 어떤 기술적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후발 업체들, 삼성이나 뭐 다른 업체들에서 85% 뭐 87% 정도면 쟤네는 85점, 87점이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는 95점 정도 가면 격차가 나겠다. 사실 근데 85, 87 정도도 괜찮은 건데. 괜찮은 수율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일종의 기술적인 자존심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95점에서 96점 가는 거는 85점에서 86점 가는 거하고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어렵죠. 훨씬 어렵죠. 96에서 97 가는 건 더 어렵겠고 97에서 98 가는 건 더 어려울 겁니다. 즉 1.1점 올라가는 것이 그만큼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칩을 몇 개 더 만드는 게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약간 수율의 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전반적인 매출 규모로서 보면은 이게 다 커버가 되거나 더 앞지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된 부분이 그런 있습니다. 전략을 사실 삼성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본은 수율에 집착을 해서 수율로 대표되는 그런 기술적 완성도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을 했는데 삼성은 뭘 했어요? 그러면? 삼성은 그러한 수율 게임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수율은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넣으면 되고 오히려 그거에 돈을 아껴서 선행 기술 개발에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겁니다. 연구 개발 및 선행 기술의 양산에 대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한 건데 그 전략이 운때가 맞아서 굉장히 잘 먹힌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그런 돈을 더 이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불량률 검사 장비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단 공정, 그러니까 선공정 장비에다가 더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원래 장비를 한 3, 4년 쓰면 버려야 되는데 뭐 예를 수명을 1, 2년 더 늘리겠다. 그러면 그만큼 장비의 원가는 낮아지는 거니까 감가상각률도 더 좀 유리하게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이제 원가의 경쟁 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이 전략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고착이 된 거죠. 일본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그런 반도체 대기업에서는 경영을 제대로 좀 선진국에서 배웠던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음 세대로 갈아타야 되고 지금은 불량률을 잡을 게 아니고 캐파를 늘려야 될 시기다. 라는 그런 경영에 대한 진단도 많이 있었는데 워낙에 일본은 기술을 숭상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기술에서 예를 들어서 2, 30년간 잔뼈가 굵은 분들이 고위직 임원이 되시면 이분들이 니네가 기술에 대해서 뭘 하느냐. 니네가 반도체에 대해서 뭘 하느냐. 반도체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총합이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기술적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영적인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구조 조정이랄지 그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것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저 노벨 물리학상 받는 사람들처럼 막 30년, 40년 동안 그냥 정말 한 가지 길로 일로 매진해가지고 여기 이제 일소 현명, 이시오 캔메이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여튼 무조건 난 이거 죽도록 했는데 뭐 보니까 삼성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시장 상황은 저거보단 이게 나은데 이러고는 그냥 쉽게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슷한 일이 삼성에서 또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에서 지금 이제 파운드리가 TSMC하고 계속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TSMC가 워낙 업계의 선두주자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점유율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앞서가다 보니까 삼성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경영 진단을 내렸더니 경영 진단보다는 메모리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메모리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메모리 올드맨들을 파운드리에 꽂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에 가서 메모리에서 너희가 기술적인 문제를 트러블 슈팅했던 경험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해라. 그러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분들이 잔뼈가 굵었을 때의 그 기술 수준과 지금 파운드리의 최선단 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은 이제는 천양지차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올드 패션들, 그러니까 너무 온고지신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온고만 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지신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워낙에 이분들은 이쪽에서 성공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자신의 에고가 되자 또 아이덴티티가 된 거죠. 성공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된 사례군요. 일본이 그대로 그걸 사실 보여줬었던 거거든요. 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권석준 교수님께서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쓰셨을 텐데 저는 이제 책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은 안 팔려. 독자들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안 읽어도 되는 수준이 아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사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한 7분의 1, 8분의 1 10분의 정도 1 나왔어요. 네. 7분의 1, 8분의 1 정도의 이야기만 하신 건데 그 최근에 우리 책걸상 펀딩 하시느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 돈 쓰셨잖아요. 좀 연말 가기 전에 좀 돈 벌게 해드리는 어느 회사 사면 되냐고 차원에서 일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업을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의 반영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반도체 특히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좀 시장 점유율을 오래 가져가는 업체들은 그냥 코카콜라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배당을 노리시면서 가져가야 되지 뭐 숏을 친다든지 롱을 쳐갖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은 좀 안 좋은 전략이 아닌가. 오히려 차라리 성장주를 노리신다 그러면은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한번 정리. 네. 반도체 삼국지를 쓰신 권석준 교수님도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는 있는데 기대는 안 한다. 사고 팔고 하면서 큰 돈을 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장기 보유로 가지고 가라. 네, 배당을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성장주를 노린다면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장들을 노린다 그러면은 이제 AI 쪽으로 가려 그러면 AI에 특화된 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점점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AI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도 그렇고 그런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회사 이름을 알려주시죠. TSMC 같은 회사들이 되겠죠. TSMC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근데 TSMC 주식도 변동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TSMC 같은 경우에는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로드맵대로만 간다 그러면 그냥 그 주식을 무조건 사는 게 이득일 겁니다. 근데 로드맵대로 지금 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TSMC 대만 분들도 TSMC 주식을 국민주처럼 많이들 가지고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TSMC 주식이 변동폭이 예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요새 점점 변동폭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TSMC도 3나노 공정으로 들어오고 나중에는 2나노 공정으로 들어가고 할 때마다 기술적인 이런 트러블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갈수록 몇 년 전에 제시했던 로드맵을 그 약속한 해에 성취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삼성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로드맵보다 더 빨리 성취를 해가지고 원래 5년 전에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걸 한 2년 먼저 달성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한 1년, 2년씩만 딜레이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회사들이 로드맵을 만들 때는 주가 방어를 위해서라도 약간 보수적으로 로드맵을 잡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로드맵마저도 6개월 딜레이, 1년 딜레이 되는 경우가 점점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영 판단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기술 프로블럼들을 슈팅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점점점 지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것은 TSMC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회사 모두 공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로드맵대로만 간다 그러면은 주가도 거의 그 로드맵 따라서 올라갈 텐데 그게 이제 딜레이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주가가 또 기대 심리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심리 게임이기도 합니다만 기술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점점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다 같이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삼성이 만약에 이런 기술 슈팅을 좀 더 근본적인 레벨에서 TSMC를 앞선다. 그때부터는 이제 삼성에서도 아마 이런 파운드리를 분사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적어도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가 정말 인적 물적 분할이 돼서 그야말로 이제 공모주가 나중에 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또 삼성전자를 또 앞지를 수 있는 수준까지 주가가 갈 수도 있겠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 책을 JY가 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그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페이지로 추격해서 올리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길게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뭐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셨는데 밥 먹자는 연락은 안 왔습니까? 그분 말고 이제 삼성의 많은 임원분들하고 좀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그 두 번째 요약 다시 해보면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이나 팹리스 기업이나 혹은 그런 반도체 용역을 받아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TSMC 같은 기업도 뭐 유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팹리스 같은 경우는 초기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기 왜냐하면 때문에 설계만 잘하면 되니까. 물론 이제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설계용 그런 소프트웨어나 자산들에 대한 취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몇몇 퍼실리티들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팹리스 업체들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은 한국에서도 보더라도 사실 중국에서 그런 팹리스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1년에 몇천 개씩 나옵니다. 뭐 하나 차리실 생각은 없습니까? 뭐 기회가 되면은 전 차릴 생각이 있지만 제가 이제 팹리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터닝 이제 뭐 그런 어떤 원천 소재나 공정 기술 쪽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기술이 좀 괜찮은 게 이제 좀 논문 이상으로 좀 괜찮은 기술이 될 만한 게 있으면은 기술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뭐 스타트업을 만들 수도 있겠죠. 저 물 들어올 때 뭐 노져야 된다고 지금 요 책이 화제가 됐을 때 요런 타이밍에 딱 이렇게 회사 하나 창업하면은 왠지 펀드레이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너무 지금 일이 많아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더 숨을 고르고 그런 거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못 하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앞부분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정말 몰랐던 얘기를 많이 알게 됐고 뒤에 가면 이제 중국 얘기가 쭉 나오는데 중국 이야기 한 절반 읽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 역시 중국은 안 돼. 별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앞설 수 있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읽었는데 뒷부분에 가니까 우와 진짜 이런 식이면은 뒤집힐 수도 있겠네 이런 이제 그 방금도 들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 팹리스 스타트업들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상당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반도체 병목 현상은 그렇게 팹리스들이 많이 나와도 공정 장비나 공정 기술 면에서는 아직도 자금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른바 칩4 얼라이언스가 딱 감싸고 그것도 있기 그렇고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핵심 그런 공정 장비나 부품들에 대한 수출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예전 세대 장비나 부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급이 되겠지만 결국 그들도 더 좋은 칩, 더 비싼 칩을 만들고 싶을 텐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공정 장비를 정확하게 혀를 짚는 것처럼 딱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책에서도 그런 메시지도 담으셨는데 언제 책 보고 직접 사서 읽어보셔야지. 그 부분.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다.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또 이런 반도체 매출의 한 40%, 30% 정도는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현지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삼성은 시안 공장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뭐 우시 공장이나 다롄 공장에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 그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있으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반도체 공정들도 결국은 다 감가상각을 겪게 된다는 거죠.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이런 장비들이 점점 노후화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못해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업데이트 주기가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일부 제품들 특히나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장비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나 부품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혹은 업데이트 유예 기간을 1년 정도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유예 기간을 늘려줄지 아니면 정말 유예 기간이 1년으로 끝날지. 근데 만약에 유예 기간이 1년으로 끝난다. 그럼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도 불가. 그리고 이제는 현지에 그런 미국이나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엔지니어들이 파견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엔지니어들도 점점 철수시키는 상황이거든요. 자,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요거를 책 한 권만 딱 읽으면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 마치 70년대 오일을 둘러싼 갈등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21세기 페르시아만 이런 표현 있었잖아요. 여기 동북아시아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무엇인가 수상한 일이 생기면 그건 반도체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약간의 전문 용어의 그 수렁들이 있긴 하지만 반도체 삼국지 한번 일독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문과생들한테 추천합니다. 네, 사실 저기 오해하지 마세요. 반도체 삼국지 책걸상에서 한번 다뤄봐야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던 건 JYP였습니다. 네, JYP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반도체 뉴스를 그렇게 보고 반도체 산업 관련 기사 맨날 보는데 솔직히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맨날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해서 이번 기회에 공부 좀 해볼까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뭐 많이 저기 알게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래도 요런 동네구나라는 정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월요일이랑 오늘 권석준 교수님 강의죠 사실. 강의. 소프트한 강의를 MC가 말 좀 적게 했죠. 소프트한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반도체 삼국지를 읽으시면은 훨씬 더 내용이 쏙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권석준 교수의 반도체 삼국지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권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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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